late night talkin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끕니다. 정확하게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겠지요. 장관직을 뒤로 하고 이제 총선에 등판하는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비대위 체제 심평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운 날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개혁을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다라고 이렇게 추천의 말을 또 했고 한 장관도 수락을 했고 조금 전에 퇴임식도 끝났고 이제는 전 장관이 됐고요. 이제 뭐 취임만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대위는 뭐 연내 출범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어제 그 신 변호사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확실히 결정됐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할 거다. 근데 그 발표가 이제 오늘이었고요. 이게 뭐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뭐 다음 주다, 뭐 28일 본회 이후다, 뭐 내년이다, 뭐 심지어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뭐 더 끌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글쎄 뭐 더 끌 필요가 없었죠. 이미 뭐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한 거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본인 한동훈 전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마지막까지 어떤 고민을 했을지요? 뭐 제일 큰 그 고민은 네. 그 한 장관이 아직 그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야당을 상대한 그 경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과연 이런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떤 그 아주 그 험한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파고를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한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뭐 한편은 또 기대가 섞이고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 SNS 통해서도 또 언론 통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하 불가론을 말씀을 해 오셨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한동훈 장관은 정리가 됐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더 낫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거 지금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거기에 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어제 뭐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중도층의 지지도가 그 아주 형편이 없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그 참작해서 한 장관이 그 각별히 그 앞으로 그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뭐 저는 어디까지나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이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나가기를 그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각에 존재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을 한 장관이 그 유념 그 하셔야 될 겁니다. 그 한 장관이 그 특히 중도 소구력, 뭐 확장성 없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또 꼽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런 것을 좀 못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론조사 외에도요. 글쎄요, 그 한 장관이 그동안 그 대야 투쟁의 그 점에 자신의 그 전력을 뭐 투구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 한 장관이 그 법무장관으로서 그렇게 그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한 장관이 그 어떤 그 검사 출신으로서 그것을 그 염두에 두면서 법무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만은 법무장관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그 이 기본을 그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형법과 민법이 1960년대 초반에 그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막 그 많은 60년의 그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이 법안들을 막 그 땜빵을 하느라고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의 그 민법과 형법이 이 나라의 그 근본법이죠. 이것을 그 개정을 해서 올바른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아주 많습니다. 또 그렇게 그 많은 그 저 학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막 그 이 민법이나 형법의 개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도 했어야 될 것인데 물론 뭐 그 한 장관이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장관들 한 게 있습니까? 뭐 그 역시 어떤 우리의 그
한계죠. 네네. 우리가 같은 법규를 취하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진작에 그 착수해서 훌륭한 그 법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만 전혀 거기까지는 뭐 기초 작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은 본업을 그렇게 훌륭히 해낸 장관은 아닌 상태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됐다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요. 예. 한동훈 전 장관의 등판 이후에 국민의힘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큰 변화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그 한 장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한 장관이 그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네. 잘 해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그 아쉽게도 여야 간의 관계에서 한 장관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한다거나 지금 막 그런 것은 그 바라보기가 힘들고 네네. 여전히 그 반목과 대립 그 막 그런 정치가 계속될 것이 분명하죠. 네. 뭐 그런 점에서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 아주 답답하실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뭐 오늘도 어젠가요 SNS도 올리셨던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예. 딱 취임을 해서 예. 다른 건 다 후순위로 하더라도 요 한두 가지 정도만큼은 꼭 해내야 되고 먼저 해야 된다라는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뭐 간단히 그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 저는 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로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을 그 체제를 공격하는 내외부의 그 거칠고 거센 그 공격들이 그 계속될 것입니다. 네네. 이것을 그 막아내는 그 그 방어판 역할을 하는 튼튼한 그 비대위원회를 그 구성을 그 하시라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공격을 그 막아낼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 뭐 그런 분들을 그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네. 튼튼한 비대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둘째로 한 장관이 그 지금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중도층 그 소구력이 약한 것입니다. 네. 이런 그 중도 확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 나아가서 한 장관이 지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잘된 입법으로 농지개혁법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옳은 견해입니다. 이런 농지개혁법과 같은 우리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이 근본을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그 제시함으로써 네. 이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이쪽으로 그 돌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청사진을 그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뭐 더 덧붙이자면은 이 한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옹립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는 어떤 참신한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옹립을 했는데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 또 뭐 여러 예측들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 조만간 뭐 2월 말 3월 초 적어도 뭐 그때 가서는 바뀔 것입니다. 거기도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는 것이죠. 네. 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으로 그 어떤 참신한 인물이 그 나선다 그럴지게 한 장관이 거의 차별화되는 좀 더 보다 진취성을 가지고 또 그 새로운 면을 가지는 그런 체제를 이 유지를 하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비전을 일단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비전을 꼭 제시를 해야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언젠가 그만둘 것으로 예상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참신함을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역시 또 비전과 맥락 같이 하는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 비대위원 구성을 튼튼하게 잘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예를 들면 비대위에 들어야 될까요? 이게 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비윤 인사까지도 적극 뭐 영입해야 된다랄지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좀 튼튼한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그것은 우선 그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의 그 비대위원장의 네. 의중에 따라서 뭐 결정돼야 되겠죠. 네네. 그러나 뭐 좀 일반적인 그 원칙을 그 말하자면은 좀 더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 또 올바른 또 소리를 그 낼 수 있는 네. 그런 강단에 있는 인물들이 그 적어도 비대위원회에 그 몇 분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은 뭐 크리스마스 휴일이고요.
26일 있고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뭐 나갈지 뭐 아니면 뭐 남을지 뭐 다른 방법을 택할지에 대한 마지노 날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로 된 이 분께서 이준석 장관에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전에 우선 우리가 그 확실하게 해둘 것은 27일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탈당을 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반드시 탈당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 약속을 어기가지고 지난번에 그 영남신당 TK신당 만들겠다고 그러다가 그걸 그 설거머니 거두 들어버렸죠. 적어도 국민의힘이 어떤 그 제일 그 야당의 그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 시간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27은 반드시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색깔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분이 만나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보완제 역할을 못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점으로 들어가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말하는 그 능력주의라는 게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낳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 이념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 법무장관이 이 임사에서 자신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런 능력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 낡은 또 차별적인 이런 이념에서 확실히 전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힘이 어떤 체제가 들어서라도 이런 잘못된 정치 이념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때 만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당을 이 말씀을 지금. 그건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장점도 있고 우려되는 면도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겠지만은 특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정 관계 앞으로의.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갈등 우려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김영삼 전북 때의 이회창 또 이명박 정부 때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여당 내 야당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당정 관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건 없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어마어마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한 장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윤 대통령을 대하면서 이 바른 소리를 하고 또 정말 이 정권의 장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김기현 전 대표는 오늘 이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잘할 거다. 당 면모를 일신하리라 믿는다. 이런 덕담을 또 문자로 통해서 주기도 했는데 근데 김기현 전 대표 본인에 대한 소식도 좀 있습니다. 울산 발전에 전념하겠다. 이 말씀은 지역구 출마 사수에 대한 의지인가 또 보여지고요. 이게 또 당내 총선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직 당대표가 주류 희생이라는 당 공식 입장과 이게 배치된 행보인지 아니면 그래도 실기는 좀 한 면이 있지만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희생을 이미 한 건지 궁금합니다. 희생은 한 셈이죠. 그러나 울산 국회의원직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김기현 의원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작년 가을에 당대표 출마의 뜻을 품고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였죠?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 정말로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개혁 정책들을 대통령실과는 별도로
이 구상을 해서 하나씩 발표해 줄 수 있겠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얼마든지 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김기현 그 당시 의원이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걸 다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그 김기현 당대표하고 예. 깨끗하게 그 전련을 했죠. 아, 그러시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네. 김기현 당대표가 만약에 제 조언을 듣고 또 그 저하고 약속을 존중을 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네. 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적당치 않죠. 김기현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훌륭한 인품과 그 품성을 가진 분입니다. 예. 그런 분에게 제가 또 이렇게 좀 못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훌륭한 인품 많지 않은 가문에 그렇게 훌륭한 인품 가진 분들이. 변호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침으로 좀 읽혔던데요. 예.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임금님 놀이에 빠져서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예. 임금님 놀이 어떤 놀이인 건가요? 뭐 이 최근에 드러난 그 두 가지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예. 첫 번째는 박성민 의원이 윤 대통령과 내다는 밤새 통화한다. 밤새 통화를 20몇 통을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응대를 못했다느니 술 마시러만 한다든지 그런 말들을 이 공공연하게 하는 이런 일이 과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 네. 지난번에 중소 벤처기업부의 장관이란 이영 장관이 예. 내가 요번에 장관을 그만두면은 서초로 갈까 어딥니까? 예. 그걸로 갈까? 예, 다른 쪽으로. 예. 뭐 그런 꼭 어린애가 다른 애들한테 자기 아버지 사준다고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같은 그런 철부지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일까? 그런 면에서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 박성민 의원이나 이영 장관이나 그런 일들에서 그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제가 강한 의지로 말씀드린 거죠. 예. 그 대통령이 좀 변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예. 이제 연말이고 새해에 보통 의뢰 신년 메시지,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요. 예. 어떤 형식을 빌리는 건 두 번째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이 내각이나 예. 대통령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저는 난쟁이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시 대통령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제대로 된 올바른 소리, 쓴소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좀 더 훌륭한 분들로 이 내각이나 비서실을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이 저출산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예. 결혼하지 않는 문화. 예, 그렇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이제 장래에 희망을 갈 수 있게 예. 지금 지치고 힘든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이 연두 기자회견이나 그런 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활약을 앞으로 한다고 손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맥락을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악법이다. 실제 그러한지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요. 그 특검법이 말이죠. 예. 한 장으로도 그 지적했다시피 그 어떤 독소 조항이 있지요. 예. 그 민주당의 그 자매 정당인 그 정의당이 그 특검을 선정할 수 있게 하고 네네. 또 그 수사 상황을 막 그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그 해놨죠. 네네. 뭐 이런 것은 좀 지나치죠. 또 헌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은 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봅니다. 네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과연 영부인으로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와 대비해 봐도 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종기를 혼자 몰고 와서 타지마을 관광을 하고 예. 또 국고를 많이 축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옷이나 장신구들을 과다하게 구입을 했죠. 네. 또 나아가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참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물론 있겠죠. 네네. 또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김정숙 여사의 그것과 대비해서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점에 비춰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을 받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아주 굴욕적으로 수사 상황을 중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한 나라가 이런 정정의 소용돌이에 네네. 한없이 빠져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 또 지도부 교체 이거를 전제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딱 선을 그은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한 2말 3초 정도의 체제가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누가 올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사퇴를 한다면 그 사퇴는 공천을 그럼 다 끝내고 간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천을 다 끝낸 시점에서 사퇴하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민주당이 내부 구조를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행사하면서 당을 이끌어 가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네네.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의 과점 주주인 이해찬 선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실로 이해찬 선생이 민주당의 메스트 마인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후임 이재명 당대표가 여튼 사퇴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도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럴 적에 네.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한 네. 이해찬 선생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낙연 전 총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찬 선생이 결정하신다고 할 때 후보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 분은 네. 김부겸 전 총리나 또 이탄희 의원 네. 그런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이탄희 두 분이 차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그 두 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심에는 이해찬 내 뜻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는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오늘도 또 불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혹이 계속해서 이제 관련자분들 소환도 있을 테고 하다 보면은 총선 전국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큰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말 3초까지 간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국민들 사이에 어떤 반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해소할 방도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대로 쭉 가다가 비대위 체제를 맡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공천을 다 거치는 거죠. 네. 거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시겠다는 건데,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의 의도대로 과연 그렇게 공천 작업 후에 비대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충 질문 짧게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면 소위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요. 예.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받는 그 조건부 수용하는 게 맞을지, 그게 아니면 이건 아예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면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조사한다는 식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만 뽑아서 특검을 하겠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여러 요소들을 국민의힘 측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여튼 간에 총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 영부인을 어떤 피자로 대하면서 수사상을 이 중계 방송하고 이런 것은 좀 정치 도의상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떤 면에서 불신하고 반목하고 또 정오하고 하는 이런 정치의 나쁜 순환에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